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유독 잔혹하고 기이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과연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왜 그를 붙잡지 못했는지 의문만 남긴 채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던 한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정말이지 그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를 끝내 붙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미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사투를 통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안겨주는 공포,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피어나는 희망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어느 고즈넉한 가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한적한 도시 외곽, 인적이 드문 농수로 인근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늦은 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한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범행은 이례적이었고 현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조차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 듯 그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은 채 수사팀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사회 전체에 불길한 징조를 드리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온통 격기적인 살인 사건이라는 문구로 도배되었고 텔레비전 뉴스 속보에서는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우리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후 사회 전체를 감싸던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첫 번째 사건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온통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로 뒤덮였고 시민들은 밤거리에서 그림자조차 경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포는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범인의 극악무도함을 짐작게 했고 그 잔혹함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들마저도 몸서리치게 만들 정도였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범인의 존재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악의 기운을 내뿜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수사팀은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사회 전체에 불길한 징조를 드리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온통 격기적인 살인 사건이라는 문구로 도배되었고 텔레비전 뉴스 속보에서는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우리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연쇄 살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알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악몽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후 사회 전체를 감싸던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첫 번째 사건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범인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도시를 배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현장은 첫 번째 사건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역시나 늦은 밤 홀로 귀가하던 여성이었고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 수법은 수사팀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던지는 듯 했습니다. 단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온통 연쇄 살인이라는 단어로 뒤덮였고 시민들은 밤거리에서 그림자조차 경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포는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밤늦은 시간,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현관문을 몇 번씩 잠그며 불안에 떨었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귀가 시간을 철저히 확인했고 여성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335 함께 다니는 것을 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짓눌려 숨죽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지도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범행 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고 그 점들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수사관들의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밤샘 회의는 일상이 되었고 형사들은 잠시 눈을 붙일 새도 없이 사건 자료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모두를 짓눌렀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늦은 밤 홀로 귀가하던 여성이었으며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무작위로 대상을 고른 듯 보였지만 범행 수법만큼은 끔찍할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범인의 시그니처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뒤틀린 욕망의 표현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이 미묘한 패턴 속에서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범인의 성향과 특징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이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까요? 이 질문들은 수사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지문 조각, 옷에 묻은 흙먼지까지 현미경 아래에서 밤낮 없이 분석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범인은 너무나도 교묘했습니다.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수백 통에 달하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추측이나 오인 신고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는 온갖 추정들과 용의자들의 몽타주로 채워졌다가 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수사팀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좌절감 속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담배 연기 자욱한 수사본부에서 형사들은 텅 빈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그들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죠. 이 거대한 공포 앞에서 과연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 미궁 속에서 한 줄기 빛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수사팀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공포는 점차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일명 국과수 요원들은 현미경의 눈을 받고 밤낮 없이 증거물을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머리카락 한 올, 미세한 섬유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하지만 범인은 너무나도 교묘했습니다. 마치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작정한 듯 그 어떤 지문도 DNA도 심지어 신발 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로 뛰는 탐문 수사는 물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지고 통화 기록까지 분석했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민들의 제보 전화는 수사관들의 귀를 먹먹하게 했지만 대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단순히 불안감에서 비롯된 추측에 불과했죠.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수사본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답답함이 극에 달하자 수사팀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특정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 전문가를 투입했죠.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범인의 인상착의를 담은 몽타주가 완성되었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졌고 어두운 밤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범인의 모습은 그리 선명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이 몽타주는 수사본부의 한쪽 벽에 걸린 채 수사관들의 답답한 시선만 받아야 했습니다.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기법도 도입되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연쇄살인 사건의 패턴과 범행 수법을 분석하며 범인의 성격, 직업, 생활 방식 등을 추론해 나갔죠.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용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범인의 윤곽을 어렴풋이 그려보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이 너무나 미미했고 기존의 범죄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코끼리를 더듬는 격이었을까요?